저는 64세 정은입니다. 지금은 전국 70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우국밥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로 살고 있습니다만 30년 전만 해도 죽음 앞에서 떨고 있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때 저는 34살이었죠.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강사였고 치과 의사인 남편 성욱과 4살 된 아들 우석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일상이 소중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합니다.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왼쪽 가슴에서 작은 멍울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덩어리가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결국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유방암 2기 판정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을 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성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우석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날 밤 성욱에게 진단 결과를 말했습니다. 순간 성욱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러나 곧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제 곁에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거라고 믿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사이인데 아픈 아내를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도 성욱은 여전히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성욱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죠.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해? 어느 날 성욱이 중얼거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 몸은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베개에 몇 가닥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움큼움큼 빠져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성욱의 태도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는데 이제는 병원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죠. 집에 와서도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는데 성욱이 문 밖에서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 이 사람이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구나 싶었죠. 우석이는 어린 나이에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지고 저에게 더 자주 안겼어요. 엄마 아파? 4살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런데 성욱의 외박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응급수술이 있다고 했다가 나중엔 아예 핑계도 대지 않았어요. 치과에 전화를 해봐도 이미 퇴근했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한 번은 성욱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아픈 아내가 의심까지 한다면 성욱이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유방 전절제수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자로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잃어야 한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욱에게 수술 날짜를 알려줬는데 그날 중요한 학회가 있다며 못 온다고 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장만 하얗게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물어보더군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욱이 출근한 사이 집에 택배가 왔는데 실수로 성욱 앞으로 온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윤미나라는 여자였습니다. 호기심에 편지를 열어봤는데 그 내용을 보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들, 함께 미국으로 가자는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욱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성욱은 제 손에 든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나 미나랑 미국으로 간다. 미안하지만 더는 못하겠다.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우석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널 지킬게. 반드시. 이혼 서류를 받고 나서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것입니다.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4살 아들을 키워야 했죠. 성욱은 위자료도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떠났습니다. 미나와 함께 미국으로 간다면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집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성욱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당연히 가져갈 수 없었죠. 전세금을 받아서 변두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폐가에 가까운 그 집은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자가 갈 곳은 거기뿐이었습니다. 우석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아빠가 어디 갔는지 자꾸 물어보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빠는 먼 곳으로 일하러 갔다고 둘러댔죠.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당분간 할 수 없었고 몸이 약해서 힘든 일도 못했죠. 결국 새벽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제가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석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설거지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우석이를 깨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김밥을 싸서 길거리에서 팔았습니다. 손이 서툴러서 김밥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하나둘씩 팔려나갔습니다. 몸이 저래서 뭘 하겠다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가 다 빠진 제 모습을 보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밤에는 우석이와 함께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제대로 된 반찬 하나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우석이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밥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어떤 김밥이 잘 팔리는지,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우석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동네 병원에서 외상으로 진료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이가 잠든 후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는 성욱과 미나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죠. 한편 성욱은 미나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순조로웠죠. 성욱이 가져간 돈으로 현지에서 치과를 개원했고 한인타운에서 꽤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원하던 미국 생활을 만끽했어요. 비버리힐스를 드나들며 쇼핑을 하고 값비싼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코 수술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부위를 고치고 싶어 했어요. 눈, 턱, 가슴까지 몇 년 사이에 몸의 절반 이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술비만 수십만 달러가 들어갔죠. 성욱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더 예뻐지게 해줘야지. 미나는 성욱을 다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품에 대한 집착도 심해졌어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가방을 수십 개씩 사들였습니다. 옷장은 한 번도 입지 않은 비싼 옷들로 가득 찼죠. 성욱이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미나의 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욱이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여러 채를 샀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집값이 폭락했어요. 빚만 수백만 달러가 남았습니다. 치과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미나는 성욱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 한국에 있을 때가 더 나았어. 성욱은 절망했습니다. 정은을 버리고 미나를 선택했는데 정작 미나는 돈이 없어지자 성욱을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밤마다 술을 마시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치과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임대료를 낼 수 없었거든요. 성욱은 다른 치과에서 임시직으로 일했지만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나는 성욱을 더욱 차갑게 대했어요. 성형수술의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굳어졌고 염증도 자주 생겼죠. 어느 날 미나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난 여기 남을래. 당신은 한국 가든 말든. 미나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성욱보다 훨씬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성욱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준다며 접근했던 남자였습니다. 미나는 그 남자와 함께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성욱은 빈손으로 혼자 남겨졌죠. 모든 걸 잃은 성욱은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셨어요. 정은과 우석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고 돌아간다 해도 갈 곳이 없었거든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4세가 되었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밥 장사로 시작했던 제가 지금은 전국 70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우국밥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가 되었거든요.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밥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계속 관찰했습니다. 어떤 재료를 넣으면 더 맛있어 하는지, 언제 배가 고픈지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죠. 몇 년 후 작은 분식점을 차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식점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김밥만으로는 손님들이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끓여주셨던 국밥 맛을 기억해서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국밥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선간장을 베이스로 한 깊은 맛이었거든요.
다른 국밥집들은 대부분 진간장이나 국간장을 썼는데 저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조선간장을 고집했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훨씬 많이 들어갔지만 그만큼 깊고 진한 맛이 났죠. 처음엔 손님들이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드셔본 분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릴 때 먹던 맛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우석이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제가 끓인 국밥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더 많이 먹었죠. 고등학교 때는 한 그릇으로는 부족해서 두 그릇씩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석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나 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석이는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의대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 국밥집이 제법 잘 되고 있었어 다행히 뒷바라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석이가 의대생이 되고 나서도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자랑하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끓이는 국밥이 진짜 맛있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국밥집이 소문나면서 체인점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국밥을 먹여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가맹점을 낼 때 정말 떨렸습니다. 제 레시피와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했거든요. 하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장도 문을 열었고 어느새 전국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한우국밥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인생이 방송에 나올 만큼 특별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작진들이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병든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편 이야기부터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국밥 장사로 성공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 했는데 우석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수많은 편지와 전화가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저에게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많이 연락해 왔습니다. 정은 사장님처럼 저도 꿋꿋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우국밥 매장도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직접 맛보려고 찾아왔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맹점 문의도 급증했고 어느새 70개 매장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우석이는 그 무렵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의대 시절부터 응급의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본 경험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석이가 병원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요?
국밥으로 사람 살린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국밥집에 가고 직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폐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다고 말하려고 나갔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얼굴도 수염으로 덮여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나야 성욱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제가 기억하는 성욱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전에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거지의 모습이었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네요. 성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가 자신을 모른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저에게 성욱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던 그날 병실에 오지 않았을 때부터 말이죠. 성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정은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 잃었어. 미나도 날 버리고 갔고 돈도 모두 잃었어. 제발 다시 같이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같이 살자고요?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혼자 버려두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성욱의 처참한 몰골을 보니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도 미나에게도 버림받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나 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과 다시 살아야 하죠? 난 이미 당신한테 죽었는데요. 성욱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내려다보며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 사람이 이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거든요. 바로 그때 우석이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저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석이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성욱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죠. 성욱이 우석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석아, 아빠다. 제발 아빠를 용서해다오. 우석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만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성욱이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석이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리웠던 마음,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느꼈던 서러움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성욱이 계속 애원했지만 저희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성욱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욱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예전의 연약한 정은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성욱이 계속 국밥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존재였거든요. 직원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와도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석이는 그 이후로 더욱 자주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혹시 성욱이 저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그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아. 정말 그랬습니다. 30년 전 병실에서 혼자 울던 그 여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되었거든요. 성욱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연민이나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성욱이 며칠 더 나타나다가 결국 모습을 감췄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저희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그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국밥집에 가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우석이와 함께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석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의대 시절 매일 먹은 국밥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혼자 국밥집을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로 김밥을 싸던 날들, 우석이가 아프다며 열을 낼 때 병원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 밤들, 가리고 첫 번째 가맹점이 성공했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조용히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고 국밥 냄비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이 냄비에서 따뜻한 국밥이 끓어오를 것입니다. 그 냄새 속에는 이제 수치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부심과 희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기 전 마지막으로 주방을 돌아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거더라. 그리고 성욱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날 부르지 마. 전등을 끄고 국밥집을 나서는 제 뒷모습에는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인생이고 제가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